안녕하세요. 55살에 중년에 접어든 남자입니다. 가족은 아내와 장성한 딸 2명, 그리고 얼마 전까지 제 곁에 형수님이 계셨습니다. 술기운에 사연 신청을 했지만 말 주변이 없어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이야기를 하려면 캐끼 묵은 시절부터 시작해야 할 듯합니다. 고리타분하고 지루하지만 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엄마가 46살에 늦둥이로 낳은 아들이었어요. 지금에야 많이 나았지만 저 어린 적만 해도 최고로 노선이었습니다. 제 위로 22살 터울의 형이 있었으니까요. 엄마는 저를 낳자마자 건강이 악화되셔서 돌아가셨고, 아버지께서는 저를 3살 정도까지 키우시다가 좋은 분 만나 재혼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재혼한 분께서 저까지는 원하시지 않으셔서 절 형한테 떠맡기다시피 하셨대요. 형은 제가 4살 때 이미 22살이었고 가정을 꾸린 상태였습니다. 형수님도 계시고 형의 아들도 있었는데 제 조카랑 저랑은 생일만 10개월 차이 나진 아이는 같았네요. 형은 절 형수님 앞으로 데려온 날 절 어찌해야 할지 죄인마냥 고해에 성사하며 형수님 뜻대로 하겠다고 했대요. 그러자 형수님 당연히 당신 동생이면 내 동생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맡아야지 오갈데 없는 도련님을 버릴 것도 아니면서 괜히 떠보긴 하며 형을 안심시켰다고 했대요. 전 그렇게 형의 가족 구성원이 되었고 조카랑 형제마냥 치고박으며 같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형이 밖에서 낳아온 아들을 기른다며 소문이 나 동네에서 얼굴 붉힐 일이 많았는데 굳건한 형수님이 계셔 버틸 수 있었다고 하네요. 형이 밖에서 돈 벌어오는 동안 형수님이 저와 조카를 맡아 기르며 제 통기저기를 다 갈아주며 아들처럼 돌봐주었대요. 저희는 교회를 다녔는데 어린 적 기억을 떠올리며 형수님이 성가대에서 하얀 가운을 입고 찬송을 불렀던 모습은 마치 천사처럼 눈부실 정도로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제 이상형은 성가대에서 찬송을 아름답게 부르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조카는 제게 삼촌 대우를 해준 적은 없었어요. 야, 너 하대하며 제 심기를 긁어놨고 행여 제가 자기 엄마를 뺏어갈까 싶어 심술 부리고 못살게 굴며 저를 경계했네요. 그 때문에 조카랑 매번 피 터지게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형수님께서 저희 때문에 골머리를 쌓아내셨지만 나중에는 어디 마음껏 싸워보라고 일부러 판도 벌여주시더군요. 전 어린 시절을 형의 가족들의 사랑 안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가족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머니 길에 산소를 찾을 겸 차를 타고 온 식구가 다녀왔는데 집으로 오던 중 역주행하는 음주 트럭과 부딪혀 차가 전복되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저희 형과 조카는 생명을 잃었고 저와 형수님만 기적적으로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의식을 차린 후 관계자한테 들었는데 차가 전복되어 불이 나 못 빠져나왔을 때 의식 있던 형수님만 손에 닿았던 절구할 수 있었고 바로 폭발로 이어지는 바람에 형과 조카는 차 안에서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형수님 또한 절구하려다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고 하더군요. 비극적인 소식을 들은 저는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형과 조카의 모습이 눈에 선한데 다신 볼 수 없다니 제정신일 수가 없었습니다. 형수님도 남편과 자식을 잃은 충격에 상태가 망가져갔네요. 그토록 긍정적이고 밝았던 사람이 소중한 이들을 위로니 반성장 상태가 되더군요. 피부치드를 앓은 슬픔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생살이 도려져 지켜지는 기분이더군요. 저 역시 퇴원하기 전까지 심신이 완전히 치료가 될 때까진 시간이 많이 필요했고 조금씩 정신이 들 때쯤 형수님을 매일 찾아뵈어 어서 제자리를 찾길 바랬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자 형수님도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하더군요. 형수님의 친정 식구들은 형수님께 목숨 걸고 구하려면 남편이나 자식을 구할 것이지 하필 시동생을 구할게 뭐야 몸이 회복되는 대로 시동생 돌봐줄 기관으로 보내버려라며 타박하는데 형수님은 화를 내며 식구들한테 그런 말일 거면 다시 찾지 말라고 매몰차게 쳐버리셨습니다. 형수님은 버려질까 불안해했던 저를 꼭 안아주시고 말씀하시네요. 도련님은
이제 내 자식이다. 마찬가지야. 남편도 자식도 잃은 내게 도련님밖에 없어. 우리 시간이 걸리겠지만 먼저 간 그 일함 우리 아들 목까지 같이 잘 살자. 약속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형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형수님 말 맞다나 형과 조카 목까지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고요. 그치만 형수님의 친정 식구들 말이 간간히 생각나며 형과 조카 대신 제가 살았다는 자책감은 절 헤어나올 수 없는 철망으로 내몰더군요. 잠을 자면 악몽을 꿀 같은 눈으로 밤을 지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괴로웠던 전 인생을 삐뚤게 나갔고 고등학교 때부터 비행을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은 저 때문에 학교와 경찰서에 밥 먹듯 불려가서 선생님들과 피해자들한테 굽신거리기만 했네요. 괴로웠던 전 인생을 삐뚤게 나갔고 고등학교 때부터 비행을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형수님께 미안하고 죄송했지만 이렇게 스스로 망가지지 않으면 살기가 괴로웠습니다. 형수님은 참다 못해 날 잡아 본심을 토해내더군요. 도련님 이따위로 살라고 내가 목숨 걸고 구한 줄 알아. 내 손잡고 살았으면 그이랑 내 아들 목까지 같이 있게 살아야지. 내가 허비하고 있는 날은 내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삶이야. 이럴 거면 같이 죽자. 나도 생에 미련 없어. 다 그만두고 싶다고 형수님이 약을 쓰며 병제약을 마시려는 거 저 놀면서 형수님을 저지했습니다. 잘못했어요. 형수님 너무 괴로워서 그랬어요. 형이랑 조카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그러게 왜 날 구했어요. 형수님한테 더 소중한 사람들 구하지 왜 나 같은 걸 구해서 힘들어해요. 아니 형수님 저를 세상 다정하게 어루만지시며 애써 눈물을 삼키곤 말씀하시네요. 도련님은 나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그걸 왜 몰라. 내 가족들은 누구와 나 다르지 않고 다 소중해. 그래서 망설임 없이 도련님을 구했던 거였는데 지금의 도련님을 보면 후회돼. 그냥 그때 다 같이 죽을 걸 누구 하나 상처받는 일 없게 그냥 죽을 걸 그랬어 하며 결국 흐느끼십니다. 저는 형수님의 눈물에 가슴이 미어져 형수님께서 구한 제 생명 형수님 뜻대로 같이 있게 살겠노라고 형수님을 위한 삶을 살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을 희망했지만 형수님께서는 우리 아들이 생이 짧아 못 간 대학 도련님은 꼭 갔으면 좋겠다고 부탁해서 형수님을 위한 삶을 살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공부를 시작했고 형수님의 뒷바라지 안에서 재수 끝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형수님의 기뻐하는 얼굴이 떠올라 덩달아 기쁘더군요. 전 형수님께 대학 등록금 부담을 짐지우지 않으려고 아르바이트를 구했지만 형수님은 이거 우리 아들 하늘 날아갈 때 받았던 보험금이야. 도련님 등록금하고 대학 생활하는데 유흥이 잘 써줬으면 좋겠다며 내주시더군요. 그걸 제 앞에 주시는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전 차마 받을 수 없었지만 결국 설득당해 눈물을 삼키고 받았습니다. 저는 악착같이 공부에 장학금을 받아 학교 등록금을 충당했고 형수님이 주신 돈은 주식을 배워가며 투자를 해 돈을 조금씩 불려나갔습니다. 전 형수님께 절 구해주려다 남긴 화상 상처를 치료해주고 싶어 병원을 갔지만 형수님께서는 시간이 그이와 내 아들의 존재를 잊혀지게 하는 게 싫어. 내 얼굴 나 하나도 안 부끄러워. 네 우리 가족들이 기억했던 내 얼굴 그냥 두게 해줘 부탁한다라며 허사코 거절하셨습니다. 형수님은 상처를 통해 형과 조카의 죽음을 잊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따라 많이 제 가족들이 그리웠네요. 그러던 어느 날 형의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던 아버지가 연락이 닿아 형수님과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워하시다. 문득 형수님께 내 아들 보험금을 내게 좀 나눠줘야겠다. 형편이 어려워져 돈이 필요하구나. 아버지인 내게도 그 돈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며 형의 보험금을 요구하시는데 낯짝이 두꺼운 것도 유분수지 어쩜 저리도 뻔뻔스럽고 못됐는지 저는 형수님 대신 아버지께 되들었습니다. 그거 수익자가 다 우리 형수님 앞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형 장례식도 오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이제와 보험금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자격 없는 사람한테 절대 못 줘요. 했지만 형수님은 긴 한숨을 쉬시며 철 말리시고는 아버지께 일단 가시라며 이미 아버지 몫으로 빼놨으니 알아서 드리겠다며 하셨네요. 전 형수님께 난리를 쳤지만 형수님 은절을 다독이며 아무리 미워도 아버지께 그러는 건 아냐. 아버님 피부치한 도련님이 많이 그리웠을 텐데 다음번엔 따뜻하게 맞아주면 내 마음도 편할 것 같아. 그래 줄 수 나는 말에 답답함에 목이 메이더군요. 형수님은 연락당은 아버지와 절 이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아버지는 보험금을 받은 후에는 절 찾지도 보지도 않으시더군요. 슬프게도 아버지의 목적은 자식보단 돈이었나 봅니다. 하기사. 그러니 옛날에 세장가 가셨을 때도 저희 형한테 떠맡겼던 것이겠죠. 아버지를 보며 다 같은 부모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제겐 예전도 앞으로도 가족은 형수님 한 분밖에 안 계셨네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와중에서도 형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드라이브며 맛집 코스며 같이 데이트를 했습니다. 형수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제게 행복이었어요. 가족으로서 진심으로 형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형수님은 30살 먹도록 제가 여자 하나 없이 형수님하고만 시간 보내는 게 마음에 걸렸던지 제게 선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지인분 따님이시라며 제게 좋든 싫든 일단 한번 만나보라고 하는 거 전 거절하며 평생 형수님 모시면서 같이 살고 싶다고 했네요. 형수님께서 제 생명의 은인인 것처럼 저 역시 형수님께 보답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전 형수님께든 떠밀려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고 형수님 이 간절히 바라고 원해 그 여자분과 결혼 약속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저도 예비 아내에게 형수님을 같이 모시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어요. 저와 형수님 둘뿐인 가족에서 아내가 들어오자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형수님처럼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라 집안에는 웃음이 돌았습니다. 제 아이들이 생기자 기쁨은 배가 되더군요. 저는 어느새 머릿속에 형과 조카를 잊고 새로운 가정의 행복에 푹 빠졌지만 형수님은 좋아 보이는 와중에도 간혹 표정이 어두워 보여 저를 신경 쓰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족에게는 다시 한번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회사에 있는데 아내에게 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오더군요. 여보 형님이랑 장 보는데 갑자기 형님이 없어지셨어. 아무리 찾아봐도 안 계셔 연락도 없으시고 이럴 분이 아니신데. 저는 불안한 예감에 회사 조퇴를 하고 아내와 함께 형수님을 찾았습니다. 밤까지 형수님은 돌아오지 않으셨고 경찰서에 실종 신고라도 해야 하나 초조해야 할 무렵 경찰한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다름 아닌 형수님을 보호하고 있다는 연락이었어요. 다행히 피부의 흉터가 형수님을 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네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보니 형수님의 상태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기억을 잘 못하시냐 왜 본인이 어쩌다 경찰서에 왔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이 틈에 경찰이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저희가 의사가 아니라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치매 노인분들이 이렇게 길을 잘 잃어버리시더라 고요라고 하는데 저는 말도 안 돼요. 우리 형수님이 얼마나 똑부러진 분이신데 불과 한갑 같이 난 분이 무슨 치매예요. 말 함부로 하지 남야 잔뜩 화낸 뒤 며칠 후 병원으로 모셔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믿기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형수님은 경찰들의 말처럼 알츠하이머성 치매 초중기 단계라 했습니다. 그제서야 아내가 저에게 형수님과의 지난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언젠가부터 깜빡깜빡하시는 건망증이 심해지셨어 가끔 기억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도 하시고 이상한 느낌의 병원을 몇 번에 모시려고 했지만 별거 아니라고 나이 들면 다 이렇다 말씀하셨는데 이럴 줄 알았음 병원에 우겨서라도 모시고 올 걸 하는데 저는 자책하는 아내를 뒤로하고 형수님을 붙들고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라니 형과 조카를 그렇게 잊기 싫다고 했으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왜 그런 병에 걸려버린 건지. 도련님 난 괜찮아. 이제 나도 그이랑 우리 아들 곁으로 갈 시간이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좋아.
다만 이렇게 내 가족이 잊혀지면서 가긴 싫었는데 죽을 때까지 도련님과의 행복했던 시간들 품고 가고 싶었는데 그게 참 아쉽네 하며 제 뺨을 어루만져 주시는데 형수님의 서글픈 상황에 제 심정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켜드릴 테니까 형수님 아무 걱정 마시고 그저 여태 제 곁에 있어 주셨던 것처럼만 있어 주세요. 그 자리에만 서 계셔 주세요. 그럼 돼요, 형수님. 형수님은 엷은 미소를 띠며 언제나 고맙다며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어린 날 제가 아버지께 버림받았을 때 제 손을 잡아 끌어주었던 것처럼요. 나의 형수님의 손은 여전히 든든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수님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저와 함께 형수님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며 치매에 좋은 음식을 준비했고 기억력을 돌이키기 위해 일상 속에서 꾸준하게 자극을 주었지만 김병에 효과 없다고 형수님의 수발에 지친 아내는 급기야 제게 형님 우리 요양원에 모시자. 나 집안일에 애들일에 형수님 수발까지 도저히 못하겠어. 솔직히 시어머니도 아니고 당신 형수인데 나 이만큼 했음 잘한 거야. 아내가 원망스러웠지만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었네요. 제 부모도 모시기 힘든 치매 노인 수발 들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내에게 강요할 수 없었던 저는 그동안 수고했다고 말하고 제가 직접 모시겠다고 했네요. 다만 회사를 그만둘 순 없던 터라 제가 일 갔을 때는 사람 부채 쓰고 퇴근하고선 제가 형수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밤낮으로 쉴 틈 없이 지내니 체력이 바닥난 상태였지만 형수님을 끝까지 놓을 순 없었습니다. 아무리 요양원이 좋아졌다 한들 제 마음이 불편해 버틸 수 있는 한 그곳으로 모실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수님의 치매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갔고 급기야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며 대소변도 가리기 힘드시고 절 알아보지 못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형수님을 감당하기 벅찬 저는 마침내 주변의 건의로 형수님을 요양원에 보내는 못난 결심을 하고는 요양원으로 가기 전날 밤 형수님 곁에서 자리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형수님께서 제 뺨을 어루만지며 미소를 지으시더군요. 그러시면서 제게 여보 당신 하시는데 아마 절 그토록 그리워했던 형으로 아졌나 봅니다. 제 손에 입맞춤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여보 나 도련님하고 살면서 너무 행복하게 살아서 당신한테 미안해 어쩌지. 우리 아들 못난 어미 차지하려고 도련님한테 유독 질투가 많았는데 사고 때 손 못 잡아줘. 애기가 많이 미웠을 텐데 내가 도련님하고 살아 생전 좋은 추억들만 쌓았다고. 날 싫어하면 어쩌지. 도련님이 원망했던 날들이 많았지만 도련님에게 기뻤던 적이 더 많았어. 도련님과 헤어지기 싫어 이 세상에 미련이 남는다면 주책맞은 늙은이 너무 욕심 부리는 거라고 하시는데 저는 형수님의 진심에 목이 메어 하염없이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보잘것없던 제가 형수님이 아니었으면 사람 굿이라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부모에게조차 버림받은 제가 형수님이 아니었음 세상을 당당히 볼 수 있었을까요? 제가 그날 사고로 형수님께 생명을 비친 날 제 존재를 구원해 주신 분은 바로 형수님이셨어요. 저는 형과 조카에게 내 어머니이자 가족이었던 나의 형수님을 제발 제 곁에 오래 머물게 해달라고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흐른 지금 형수님은 요양원에서 제 손을 잡으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저는 형과 조카에게 내 어머니이자 가족이었던 나의 형수님을 제발 제 곁에 오래 머물게 해달라고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잡으시고는 운명하셨습니다. 방년 72세 꽃잎이 지듯 그녀의 생명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형과 조카에게 형수님을 그리 보내드린 후 저는 형수님께 받은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 시간 날 때마다 형수님께서 머무신 요양원과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날에 갈 곳 없는 철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형수님 당신이 계신 그곳에서 제 형과 조카까지 만날 그날을 위해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삶을 가치 있게 살 겁니다. 감사합니다.